화요일마다 나오는 예, 남자. 그렇습니다. 네, 수원에서 오셨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수원 WM의 조경상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한 주 동안 좋았죠. 시장 좀 CPI 발표 나오고 나서부터 네, 조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좋기는 했는데 네, 돌이켜서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 하신 분들한테는 솔직히 주가는 올랐는데 한 달 동안 환율이 거의 한 11%이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 증가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올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네. 조금 마음이 조금 불편하기는 했었어요. 혹시 그러면 환율이 빠지니까 대거 매수를 오는 그런 측면 없었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국 국내 주식도 있고 네. 그리고 글로벌 증시 자체가 어쨌든 강달러가 좀 내려와야 모두가 행복한 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율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긴장감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 긴장감이 어느 정도 누그러져서 멘탈이 좀 회복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는 있고 이제 보통 이제 변곡점에서 자산 변화가 생기잖아요. 예전에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시장 반등할 때는 시장도 올라가고 원화가 약세가 나타나 버리면서 환율 효과까지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 변곡점에서 일어나면서 이번에 이제 반대의 효과가 나온 건데 뭐 변곡점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할 거냐 이런 부분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급격하게 빠졌는데 네. 어떻게 보이세요? 앞으로는? 환율은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1,380원이나 그러니까 1,400원 근처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진짜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진짜요? 지금 진짜요?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의 유일한 분 같은데? 워낙에 빠르게 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그만큼 회복된다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한번 딱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화될 걸로 저는 정말요? 생각이 들어요. 네. 방아쇠 당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바로 1,200원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요? 네. 상당히 좀 이거를 어떻게 저기 숏을 만들어 갖고 네. 다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그 쇼프로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제해 놓겠습니다. 네. 네. CPI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지난주에 CPI 발표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환호할 만한 결과를 얻었는데 좀 특이한 거 몇 가지를 좀 발견을 했어요.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대부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좀 인용한 건데 기사에서 맨 좌측에 있는 것들 보면은 우리 서비스 10월하고 똑같습니다. 지난달에 보여줬던 거하고 서비스 물가는 횡보를 하긴 했지만 서비스 물가가 어떤 상품의 물가보다는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인데 네. 제가 지난달에는 이거를 이제 강달러의 현상으로 좀 해석을 해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도 좀 유효한 것 같고 이 항목들로 보다 보니까 소고기 가격만 유독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요? 아, 미국에? 네. 다른 육류는 가격이 올라가거나 왜요? 플랫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고기 관련된 또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건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그 이제 목장주들이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소를 그냥 대량으로 그냥 다 방출시키면서 공급량이 많아진 거죠. 아, 안 키우고 그냥 다 네. 저 도살했다 이거죠? 네, 대량으로 출하를 해버리면서 네. 가격이 좀 급락했던 부분들이 좀 기사에서 확인을 좀 했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가전기기의 가격이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가전기기? 네. 당연히 이제 뭐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것도 늘어나잖아요. 네.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가전기기 수요가 같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둔화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 또 재고 같은 경우에 재고를 좀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떨어졌고 네. 의료 같은 경우에는 재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달러의 효과로 물가가 가격이 낮게 나왔고요. 네. 헬스케어가 그동안 굉장히 그 CPI든지 인플레이션에서 상당한 상승폭이 계속 눈에 보였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게 좀 크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료 보시면 가운데에 보시면 이게 미국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이 보험 비용을 책정할 때 그 전년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연동시켜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을 자주 안 갔다? 그럼 다음 연도에는 보험료가 내려가는 거예요. 무사고 할인 이런 거네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는 병원을 자주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1년이 아니라 2년 뒤에 이제 연동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작년도에는 이게 이제 보험료가 줄어든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병원을 많이 다녔으니까 보험료가 늘어났던 부분들을 계속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기사를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보험료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구조가 돼 있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올해는. 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게 플랫해서 옆으로 가니까 이제 그러면 헬스케어와 관련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거냐라고 하는데 대부분 제가 그래서 좀 시간당 임금이 둔화된 거 하고 연관지어서 좀 찾아보니까 헬스케어하고요. 레저나 숙박업 쪽의 인건비 상승은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고 네. 헬스케어는 상당히 높은 폭으로 임금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은 이번에 보험료가 크게 내려가 버리면서 나타났던 효과인 거고 향후에는 이게 플랫하더라도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이 상쇄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브레이너드 여는 이제 부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지표는 어떤 방향, 인플레이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뒤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비거주라든지 이런 임금 상승이 어떤 추이로 갈 거냐. 아직도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섹터에 임금 상승이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에 공급이 차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요를 더 침체시켜야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향후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환율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향후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할 때 방향의 전환은 있겠지만 그 지붕이 어디냐라는 부분들은 계속 언급이 빠져 있거든요, 현재.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확인하다가 정말 운이 없게도 높은 수준의 우리가 생각했던 금리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완만하지만 높게 간다라고 하면은 네. 이것 또한 부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결국 또 결정되지 않은 금리의 터미널 레이트에 모든 게 네. 달렸군요. 네. 이게 덜 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프록시 금리라고 해서 네. 이 기준금리 말고도 QT라든지 지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원에서 나왔던 네. 자료를 얘기를 좀 드렸지만 일부 FOMC 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의견을 반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제 앞으로 뭐 지표를 보고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지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는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장혜성 지점장님이 질문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을 만한 거죠. 시장은 어디를 더 반영하고 있나요? 아직 그래도 좀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를 반영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도 5%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시장이 보고 있는데 한 4.75에서 끝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거죠. 가자. 4.75. 그러면 이제 환율은 1,200원 봅시다 좀. 1,300원이 깨지겠죠. 그렇게 네. 간다 그러면. 네. 1,200원 후반대. 1,250원 정도 이 정도 만약에 시장이 강하다고 하면 아마 그 밑으로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시장이 좋아서.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기로 방향을 잡았으면 상당 부분 떨어진다고 봅니다. 보통 환율이라고 하는 게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번에 10월 달하고 11월 초반까지 보여준 환율의 모습은 사실 좀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즉각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 오늘? 그다음에 아까 장혜성 지원자님께서 중국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시장이 좀 뭐 미국이 조금 약간 하락하기는 했었지만 중국 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오늘 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네.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주말에 중국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좀 나왔어요. 이거 궁금합니다. 좀 네. 디테일한 게. 이 자료 한번 보시면 이게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언제부터냐면 2021년도부터 이제
그 주말에 나왔던 기사, 블룸버그 기사만 가지고 차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공개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관련된 신규 네.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는 내용인데 내년 말에 도래하는 부동산 부채가 한 3천억 달러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의 통화 정책 스탠스라든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부동산에 대한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굉장히 큰일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로 모든 게 중국이 붕괴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잘못되면. 헝다라든지 우리 이런 이슈 올해 좀 많이 이제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부동산 개발에서의 파산 이슈라든지 또 정부의 정책이 너무나 그동안 타이트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도 좀 안 좋았고 거기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그렇죠. 뭐 이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주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했었어요. 한 16가지 나올 거다라고 이제 비공식 채널로 우리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블룸버그가 얘기를 했었는데 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조건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거. 네. 그다음에 개발업체나 은행 또는 신탁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6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하는 것들에 대해서 1년 정도 만기 연장을 해준다든지 네. 그다음에 채권망 이런 것도 관련된 채권이 발행된 것들이 있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걸 예를 들어 협상을 해서 유예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좀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추산되는 부채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커버가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거든요. 네. 그래도 어쨌거나 그동안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갔던 정책에서 이렇게 나왔던 정책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는 상당히 좋을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개발회사라든지 우리 흔히 중국에서 하는 메이디그룹 같은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과 연동해서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G20이 이제 앞두고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간 이후로는 소통 채널이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었었고 네. 서로의 소통 채널은 뭐냐 언론 플레이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만나는 상황 이 분위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이제 채널은 개통이 됐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생테크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좀 크게 큰 폭으로 좀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얘기가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제 국무장관이 네. 중국에 가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확실히 호재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부동산은 좀 의문이 들어요. 그게 과연 사실 중국 부동산은 지금 와르르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그게 막아줄까요? 저도 그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 정책으로 아마 커버가 안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보통 이런 부채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정하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냥 날려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하나의 좀 파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구매자들의 그런 규제를 완화해줘도 부동산이 아무리 규제를 해도 오를 것 같으면 사고요. 아무리 풀어줘도 오를 것 같지 않으면 안 사요. 그것보다 중국 부동산 문제 가장 큰 거는 이미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빈집이 너무 많잖아요. 1억 채, 이미 1억 공급이 채. 많기 때문에 빈집 빈집이, 1억 채. 네. 1억 채? 네. 어휴. 워낙에 그중에- 난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고객님들이 중국 부동산 문의를 하실 때 제가 대표적으로 안내드린 게 2017년도인가 16년도 이때쯤에 그 천진 같은 경우에 외곽에다가 신도시를 아예 개발했는데 거기가 그냥 전체가 그냥 미분양 유령 도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이 어떤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을 많이 장려를 했었다가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된 신용이 너무 많다 아니면 지방 정부 부채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정부가 그 신도시를 만들면서 뭔가 이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금 지원을 해줄 것 같았는데 안 해주고 이제 해당 은행장한테 이제 그 지역 은행장한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아마 투신 전화를 했었을 거예요. 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부채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정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아오진짜님이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중국에 다주택자가 많거든요. 네. 그 1억 채 빈집 중에 미분양이 3천만 채 그것도 크죠. 근데 그것도 크네. 그럼 7천만 채는 뭐냐? 그럼 뭐예요? 주인이 있는 빈집이에요. 아.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은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투자로 사는 빈집인데 거죠. 근데 아.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거는 잠재 매물입니다.
아 그러네. 그걸 어떻게 소화하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맞아요. 던질 수 있는 공급이 너무 많아서 사실 갖고 있는 사람 던지는 게 미분양보다 더 무서운 그 거죠. 공급을 다 부채로 만들었다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정책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숨 돌리는 거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중국 네. 부동산 무너지면 이거는 뭐 아시아 쪽에는 그렇죠. 뭐 네. 금융위기예요. 어떻게든 무너지면 안 근근히 됩니다. 넘어가긴 할 겁니다. 사실.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근근히. 네.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부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미중 예. 또 미중은 다 했죠? 네. 예. 그다음에 뭐 예. FTX 파산 얘기를 네. 아 FTX. 네,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시면. 어제 야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네. 하락했던 요인들 중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FTX가 주말에 이제 파산 신청을 했고 지난주 네네. 금요일 날 그다음에 이제 크립토닷컴이 연쇄적으로 어저께 좀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식 시장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 봤는데 네. FTX 이제는 규모가 세계에서 3위에서 4위 정도 하는 네. 거래소고요. 네. 사실 이 회사를 설립한 게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하는 이제 회사였죠. 네. 이제 샘 뱅크먼 프리드인가요? 이 사람이 맞아요. 이제 뽀글이. 네, 이 사람이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네.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이제 돈을 버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거래소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 거래소가 자체적인 토큰을 발행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거래소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안 좋게 끝났으니까 네. 대부분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보통 거래소가 주목을 받거나 유저가 늘어나려고 하면 거래량도 많아야 되고요. 네. 몸집도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 FTX에서 발행한 FTT 토큰을 네. 알람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오고 네. 이 토큰을 또 담보로 달러를 조달해 현금을 조달해서 그걸로 FTT를 사면서 네. FTT의 자산 가치가 커지니까 알라메다의 자산 가치도 커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FTX를 거래하는 유저라든지 이런 유인 효과가 나오게 될 텐데 사실 이제 가장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이제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 그 스테이블 코인 중에 루나 있었잖아요. 네. 누나 있었죠. 네. 그때 이후로 이제 하락을 좀 많이 했던 건데 제가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루나 때문에 지금 정말 아니 진짜 실제로 피해자가 좀 많죠. 너무 많죠. 뭐 일각에서는 뭐 20만 명대를 그리고 얘기하는데, 이미 예. 약간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나쁜 놈 빨리 잡아와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죠? 자료를 보시면서 예, 말씀드리면은 이제 올해는 이제 크립토죠. 가상화폐 이쪽 시장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루나 이 영향이 좀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상화폐들 가격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FTT 자체 가격이 하락했던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분기 보고서에다가 어떤 내용을 실었냐면 그 하드 스토리지에다가 저장하지 않고 거래소에 있는 계정이나 이런 거에 이제 가상화폐가 있는 투자자들은 무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라는 해석을 넣었어요. 이게 뭔 말이냐? 거래소 파산하면 이건 거래소 재산으로 청산할 때 쓰인다. 자녀 재산 이제 분배할 때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놓은 건데 그리고 나서 코인베이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우리는 건강하다, 튼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안 좋은 분위기로 가게 됐고 실제로 지금 FTX 관련해서도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를 자체적인 월렛에다 저장하지 않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을 다 못 건질 수 있다라든지 또는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인출을 하려고 했는데 인출이 안 됐다라는 기사도 나왔고 그리고 또 얘네들이 파산 선언을 하고 24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규모의 자산이 옮겨져 있었는데 다른 데로 옮겨졌는데 이게 뭐 횡령이다 내지는 또는 해킹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자 이거 미국 국제 거래량이에요. 네. 올해 유난히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거래량이. 그 다음에 여기는 주식과 원유 그리고 곡물 밀의 호가갭입니다.
좀 그림을 줄여 주셔야겠네. 예. 저거를 예. 조 팀장님을 제 사라져야 얼굴을 됩니다. 지워주세요. 그렇죠. 광고는 지울 수 없어요. 이렇게 네. 됐네 이제. 이 호가갭이 예. 예전에 비해서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호가갭이 벌어져 있다라는 건 거래량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분명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동성이 줄어든 건 아닌데 이 금융투자 시장에 있는 유동성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더 충격을 좀 많이 준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가상화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소프트뱅크가 여기 FTX에 1억 달러 가량 투자를 했는데 네. 물린 거죠. 네. 물린 거고 그 다음에 갈로아 캐피털이라고 하는 데도 이제 헤지 펀드도 1억 달러 그러니까 자산의 절반 한 2억 달러짜리 자산인데 1억 달러가 여기에 물려 있고 그리고 세커이아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2.1억 달러 FTX에 투자했던 자산들을 전액 영원으로 회계 처리를 완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이 거래소도 문제가 생기면은 청산을 할 때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을 던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걔네들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애들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 국채에 또 매물이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금융 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FTX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커질 수 있고요. 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도화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거래소 계정에다가 가상화폐를 넣어놨던 거를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는 그걸 활용할 수 있었던 건데 분리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소의 재정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부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상당히 애매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걸 규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하나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조금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조용히 좀 잘 넘어가 주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용히. 네, 이미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더 이상 연쇄적인 더 이상? 문제가 안 나오게끔 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투자 이 거래소들이 보유한 게 대부분이 이제 뭐 가상화폐를 연동시켜 또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뭐 주식이라도 올라져 있고 채권이라도 좀 이제 수익률이 좀 회복되어 있으면 자산이 좀 더 늘어나 보이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충격을 좀 그나마 덜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즉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돌아오거나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들이 여기에도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면서 잘 마무리돼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주식처럼 예탁원에 보관되면 되는데 네. 이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애초에 그렇게 안 돼 있던 형태였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네. 하려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야, 참. 그러니까 주식은 어쨌거나 증권사가 망해도 안전하게 보관되는 거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좀 근데 또 그걸 또 만들면 또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이 FTX도 마찬가지였던 네.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돈을 이제 분리해라라고 하는 순간 수영장 물 빠지는 거예요. 네, 재무제표 작아지고 그렇죠. 쪼그라들어 예, 버리니까. 예,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예. 그 뭔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수영장 물 그렇죠. 빠지는 거예요. 네. 야, 니네 다 예탁계는데 없어. 거래소들이. 그 이 거래소는 되게 안전한 줄 알았더니 이거 가지고 없어. 딴짓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아. 나타나게 되면 연쇄적으로 더 문제가 약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위권 거래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빌려주고 뭐 돌려막는 간밤에 크립토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게 갑자기 이더리움이 거액으로 옮겨졌는데 이게 뭐 차고 송금을 했다라고 걔네들은 해명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뭐 흔히 뱅크런처럼 인출 시도가 나오니까 돌려막기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만약 이걸 제도화 시켰을 때는 진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판도라의 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거래소가 대형사 몇 개 위주로 빨리 재편되는 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 보니까 소프트뱅크 건또 여기 또 왜 이렇게 좀 됐습니까? 이게 이 FTX의 창업자가 네. 여기저기 이제 많이 이제 돈 투자를 많이 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좀 찔러 본 거예요.
우리 어저께 기사에서도 뭐 머스크가 얘하고 통화했는데 뭐 어리석은 녀석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찔러봐가지고 해서 투자를 유치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그 우리 뽀글이 아저씨 뽀글이가? 샘 뱅크만 프리드라는 아저씨라기에는 사람과 30살에 네. 30살에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태가 이제 두 명이 있는 거잖아요. 창펑자오라고 시제트 네.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또 비교해서 누가 글을 쓰신 게 있는데 그 우리 창펑자오 시제트는 바이낸스 그 바이낸스, 창업자입니다. 바이낸스. 1위 거래소. 예. 모든 그런 자기 재산도 다 크립토고 모든 그런 이제 바이낸스를 꾸려나가는 거를 크립토 기반으로 크립토 안에서 그냥 모든 게 금융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 뽀글이 그 동생은 자꾸 그런 실물 경제랑 연결을 시켜서 그런 데서 그 투자금을 받고 그래서 그런 돈도 이렇게 현금화하고 달러로 그래서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그 거액의 기부금 그 민주당 2등인가요? 민주당의 2등이에요 기부액이. 오. 그래서 약간 정말 좀 그런 다른 성향이 있다라고 누가 쓰신 걸 본 적이 있네요. 그래서 규제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CZ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규제 같은 거 받기 싫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뽀글이는 바하마로 옮겼잖아요. 그 바하마 규제, 갔죠. 예. 그게 규제를 규제 안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간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워낙에 사이도 안 좋았는데 사이가 더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해서 벌어지게 됐다라고 저도 이제 기사들을 좀 보다 보니까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네. 더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리먼이면 더 문제가 되는 거고 앨론이면은 이걸로 끝나는 건데 자체적인 문제인 거고. 일단 우리 네. 저기 그 누굽니까 요새 그 큰 어르신 미국의 그 재무장관 서머스는 서머스? 앨론이라고 했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그나마 좀 저 주변에 알만한 분 중에 가장 정통한 분은 고란 기자님 같아요. 알고란이라는 유튜브 가서 보시면 아니면 뭐 김단태 아니면 또 이효석 아카데미 이런 데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 설명해 그렇군요. 주시니까 또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네. 그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적기입니다, 여러분. 그 제가 바이러스를 퍼뜨린 게 아니고 예. 물 먹다가 사례를 들렀는데 그 제가 편도선을 떼냈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죠? 작년에 올 초죠. 편도선 떼내고 나서 물 마시면 자꾸 사례가 들려요. 그러면 기침을 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예. 오늘 또 다양한 얘기 준비해주신 우리 또 미래에셋증권 수원 WM의 조경상 팀장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주. 예,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